친구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러시아 인프라와 러시아 경제입니다. 그리고 주유소 줄입니다. 네, 주유소 줄이 다시 생겼습니다. 러시아는 디젤과 휘발유를 수입함으로써 문제를 완화했습니다. 즉, 이전에 원유를 수출했던 나라들로부터 정제된 연료 제품을 다시 수입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도처럼요. 러시아는 인도의 거의 원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석유를 수출해서 돈을 벌지 못했고, 단지 석유 공급망을 유지하고 약간의 돈이 돌아오게 해서 손익분기점에 맞췄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비싼 디젤과 휘발유를 사게 되면 사실상 그들에게 무료로 석유를 주고 나중에 매우 비싼 휘발유와 디젤을 사는 셈이 됩니다. 그건 정말로 비효율적인 비즈니스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러시아인들의 디젤과 휘발유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흘 전에 이 영상이 모스크바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주유소 줄이 다시 생겼습니다. 수도에서 다시 생겼다면 다른 모든 곳에서도 다시 생긴 겁니다. 확실합니다. 이 줄들 이미 보셨겠지만 몇 시간씩 이어집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을 실망시킬 수 없죠. 저희가 이 줄에 있는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신비로운 러시아인의 심리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압박을 견디는지, 아니면 전혀 견디지 못하는지 말이죠. 방금 5개 주유소를 지나쳤는데 어디에도 휘발유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상황이 전혀 웃기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멈추고 우리가 마침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그냥 죽이고도 아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그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휘발유를 사고 우크라이나의 아이들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죽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게 예전의 평범함이었죠. 이 여성이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휘발유가 없어요. 탱크에도 없고 주유소에도 없어요. 디젤만 있어요. 디젤만. 유럽연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디젤 차를 운전하니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사실 디젤이 더 저렴했고 더 신뢰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유럽연합에서 휘발유가 디젤보다 더 저렴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디젤 차를 운전한다는 거예요. 저도 디젤 차를 몰아봤고 제 아내도 디젤 차를 몰아요.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세계의 주유소라고 불리는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휘발유 차를 운전해요. 왜냐하면 그게 문제가 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 두 번째 파동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힘들고 심각할 거예요. 연료 부족과 주유소 대기줄의 두 번째 파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여름 6월에 시작됐어요. 한여름인 7월. 러시아는 벨라루스, 인도,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들로부터 휘발유와 디젤을 수입해서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했어요. 하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동이 닥쳤습니다. 2026년.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우리는 인생의 절반, 하루의 절반을 휘발유를 얻기 위해 줄 서는 데 보내게 될 겁니다. 그래, 이게 바로 네가 얻은 결과야. 솔직히 말해서 이건 네가 선택한 거잖아. 그리고 그게 결과야. 나는 5시간 반 동안 줄을 섰는데 휘발유가 다 떨어졌어. 이제 그냥 집에 가서 차를 주차하려고 해.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완전히 끝장이야. 나는 담안에 있는 주유소에서 2시간을 보냈는데도 아직 주유를 못했어. 휘발유가 진짜로 3시간 만에 다 떨어졌어. 우리가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잖아. 주유소에 기름이 채워져 있고 사람들이 필요할 때 그냥 주유할 수 있다면, 공포가 생기면 모두가, 심지어 반 탱크가 남아있어도 다들 줄을 서게 돼. 다들 곧 기름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훨씬 더 빨리 떨어지게 되는 거야. 이건 은행 대란이랑 똑같아. 이건 주유 대란이야. 줄이 길게 늘어서 있고 아직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여기서 40분째 서 있는데 줄이 전혀 안 움직여. 이 상황이 얼마나 미친 건지 알아? 휘발유는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살 수 없어. 뭔가 특별한 카드를 가진 사람들, 국방부 장관이나 경찰 같은 사람들만 살 수 있지. 그리고 물론 이런 특별한 카드를 가진 사람들, 경찰이나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사갈 거야. 그리고 나서 휘발유가 부족해지면 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고 그들은 그걸 암시장, 즉 거리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팔게 돼.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 출근해야 하는 사람들, 러시아에서 최저임금이나 중간임금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경찰이나 국방부에서 일하는 이 사람들은 이미 힘든 사람들에게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벌게 돼. 왜냐하면 그게 러시아가 90년대에 받아들인 자본주의고 그들은 그걸 정말 잘 받아들였거든. 이미 고통받고 있는 동포들에게서 돈을 버는 걸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상상도 못할 거야. 나는 현대사회, 이른바 문명화된 사회, 그리고 모든 기술 발전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문명화라는 말도 그저 그렇지. 이 러시아 여성은 제대로 짚었어. 겉으론 문명화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
결국 그녀도 러시아 사람이잖아. 우리는 부족 현상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어. 휘발유가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지. 그 다음에 뭐지? 빵이 부족해지는 건가? 빵이 전혀 없어. 나는 러시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여러 번 봤는데 정말 재밌어. 2026년, 21세기의 현대화된 세계가 마치 타이밍 맞춰서 자신들이 만든 나라에서 그들을 구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면 그들이 그렇게 권력을 강화하도록 만든 정부로부터 구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치 타이밍이나 세기, 연도가 그들의 26년간의 비정치적인 삶에서 구해줄 거라고 믿는 거야. 26년 동안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 나는 비정치적이야. 자, 그게 결과야. 그들이 이런 일을 자초한 거야. 그들이 이걸 가능하게 한 거야. 그들이 책임이 있어. 내게 말해줘.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휘발유 문제는 끝난 줄 알았어. 맞아, 너 그랬지. 러시아인들은 늘 이런 식이야. 그게 아니야. 지금은 21세기야. 이렇게 되면 안 돼.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런 문제들은 끝난 줄 알았지. 그건 정말 편협한 사고방식이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끝나면 그게 사라진 거라고 생각하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생각하지 않는 거지.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면 그 뒤에 있는 이유들을 알 수 있어. 그리고 아마도 이런 이유들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지.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 일은 또다시 일어날 거야. 하지만 그건 분석적인 사고를 필요로 해. 러시아에서는 그런 사고가 드물지.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게 뭐지? 그래서 나는 방금 6개의 주유소를 지나쳤어. 6개나.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그중 3곳만 디젤이 있었고 나머지 3곳은 아예 휘발유가 없었어. 여러분, 오늘이 휘발유를 구하려고 시도한 지 이틀째예요. 휘발유가 없어요. 상황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투아에서는 주유기가 4대만 작동 중이에요. 줄 서서 2시간 반이나 기다렸어요. 겨우겨우 주유할 수 있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두 번째 제재는 드론을 이용한 정유소 공격 형태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러시아에서 연료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미소로 맞이합니다. 하지만 지난번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실제로 에너지 장관의 답변이 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장관의 답변입니다. 이 일은 어제 8월 18일에 일어났습니다. 자,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봅시다. 주유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언제쯤 모스크바 주유소에 다시 연료가 공급될까요? 노코멘트입니다. 아니요. 한두 시간 정도 걸립니다. 직접 주유하는데 문제 없으신가요? 디젤은 모든 주유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젤 차량을 운전하시는군요. 거의 비슷한 상황이네요.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마리 앙투아네트와 비슷하군요. 수백만, 아니 실제로는 수천만 명의 프랑스 빈민들이 굶어 죽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거리에는 굶어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에겐 빵이 없어요 라고 했을 때 마리 앙투아네트는 그럼 케이크를 먹으라고 말했죠. 디젤 차를 운전하세요. 휘발유가 없다고요? 디젤 차를 운전하세요. 당장 새 차를 사세요. 돈이 없다고요? 돈을 마련해서 새 차를 사세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저는 디젤 차를 몰아요. 최현장, 내 차는 휘발유로 움직이는데? 운도 없지. 디젤로 바꿔야겠네요. 주유소에도 휘발유가 있어요. 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동의해요. 하지만 저희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 상황입니다. 러시아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부와 장관들은 항상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지난 26년 동안 계속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는 안 좋아하게 되기 전까지는 그걸 좋아했죠. 이제 우크라이나와 매우 가까운 벨고로드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드론 공격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벨고로드에 있는 이 특정 주유소는 드론 방지 그물로 완전히 덮여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그물을 설치하고 기둥까지 세우는 것은 꽤 큰 작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보고 웃어야 할지 감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네, 주유소 전체가 드론 그물로 덮여 있는 건 처음 봅니다. 하지만 작동하는 것 같지는 않네요. 비어있고 화면에 숫자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 전체가 덮여 있다면 입구도 마찬가지라서 차를 몰고 들어갈 수도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주유소가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과 인도에서 휘발유와 디젤을 수입하는 것 말고도 러시아 정부가 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연료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정유소들이 훨씬 더 낮은 등급, 낮은 품질의 휘발유를 생산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정유소들은 훨씬 더 대규모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것을 판매할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자동차를 망가뜨립니다. 제 말은 여기 이 영상, 이게 사마라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요. 제가 틀렸다면 정정해 주세요. 사마라가 많이 맞죠? 요즘보다 조금 더 저품질의 휘발유를 쓰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 엔진들은 꽤 신뢰성이 높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더 나쁜 연료는 못 견딥니다. 더 나쁜 휘발유는 못 버팁니다. 이 차가 이런 저급 휘발유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나 좋아하는 BMW, 아우디, 메르세데스 벤츠들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겠네요. 이런 차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신 독일 기술도 이 휘발유에 망가질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휘발유를 넣었어요. 15,
리터 정도. 아마도 이미 탱크에 있던 휘발유와 섞였을 겁니다. 그게 지금 상황입니다. 네, 26년 동안 정치에는 관심 없어 나는 태도의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솔직히 모든 게 그 증상입니다. 이걸 한번 보시죠. 이 러시아 남자는 휘발유 품질이 너무 나빠져서 실제로 휘발유 테스트기를 샀어요. 그래서 그걸 안에 넣어봅니다. 참고로 이건 근처 주유소에서 샀어요. 이건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기는 이걸 휘발유로 인식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기기는 최대 80%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발유가 80%도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휘발유는 저렇게 어둡지 않습니다. 저렇게 어두운 건 다 쓴 엔진 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있는 건 원래 들어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연료 필터를 막을 거고 엔진에도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심지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달 동안 사용한 연료 필터가 있습니다. 딱 2달 쓴 겁니다. 제 말은 연료 필터가 아무리 2년을 써도 이렇게 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2달 만에 이게 뭐죠? 진흙인가요? 뭐든 간에 이건 휘발유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휘발유인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볼 수 있죠? 이겁니다. 얼마나 어두운지 보세요. 잠시 후에 바로 옆에서 정상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우리 휘발유예요.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정부는 정유소가 이런 휘발유를 사고 만들고 판매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연료 부족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안에 침전물이 있습니다. 요즘 만들어진 어떤 엔진도 이런 침전물을 견딜 수 없습니다. 50년대 엔진들은 가능했죠. 그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연료가 들어가면 어떤 엔진이든 망가집니다. 그리고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제 말은 러시아인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국인들처럼 가구당 3대씩 차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가끔은 6명이 사는 가족이 차 한 대, 라다 사마라 같은 차 한 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 움직여야 하죠. 만약 그 차가 망가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들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앙입니다. 가족 단위로 보면 비극이죠. 그들은 이동성을 잃게 됩니다.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줄 수도 없고 다른 아이들은 학교에 데려다 줄 수도 없고요. 이제는 장을 보러 가는 것도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비극입니다. 소득도 없는데 차까지 잃게 된다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러시아 정부가 자기 국민들을 정말로 곤경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연료 위기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연료 위기의 그림자 속에는 물 위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아시다시피 1월 되면 러시아에서는 항상 물기둥이 솟는 시즌이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배관 시스템 때문입니다. 온수관, 냉수관 모두 대부분 소련 시절에 설치되었습니다. 70년대, 60년대, 80년대에 말이죠. 그 배관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 시기에 설치된 배관치고는 50년이나 버텼으니 좋은 편이죠. 하지만 이제 그 50년이 지났습니다. 배관이 나쁜 게 아니라 단지 시간이 다 된 겁니다. 교체를 해줘야 하죠. 푸틴 정부와 푸틴은 26년 동안 그런 걸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튜맨시를 예로 들어보죠. 7월에는 매우 덥고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하수와 동물 사체가 어떻게든 주요 배관 시스템의 식수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물이 썩은 사체처럼 악취가 났고 그렇게 보였고 그렇게 냄새가 났으며 어쩌면 맛도 그랬을 겁니다. 썩은 사체 냄새를 맡아본 적 있습니까? 그게 수도꼭지에서 나온다면 그 물은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튜메는은 80만 명의 주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날씨가 무척 더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가게에 물이 막 도착했기 때문이죠. 그 물은 5분 안에 다 팔릴 겁니다. 모두가 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씻을 수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배관 시스템이 너무 오래되어 서로 깨지고 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100만 명이 사는 대도시에서 모두가 정부의 급수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말로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급수차가 막 도착하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분명히 새로 지어진 집이 보입니다. 제 생각에 이 집은 3,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많아요. 제 생각에는 이 집이 우크라이나가 전면 침공을 당했을 때쯤 지어진 것 같습니다. 집은 지었지만 물이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제 제가 21세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냉방 시스템까지 다 갖춘 새 집이 있는데도 물이 없습니다. 이런 일은 러시아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러시아 특유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기 바다. 큰 급수차가 보이고 연료줄뿐만 아니라 물을 받으려는 긴 줄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러시아답죠. 국가의 납세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것들을 위해 그냥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석연료를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버는 러시아의 납세자라면 이런 것들을 당연히 누려야 합니다. 노르웨이처럼요.
그들은 석유가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고 있고 그 덕분에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프라를 건설할 수 있고 그 작은 마을에 비해 너무 비싼 다리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른 선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이 26년 동안 주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주문이 도착했습니다. 석유를 팔아서 수백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나라에서 사람들이 플라스틱 물통을 들고 줄을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러시아 농촌 지역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우리는 도시들을 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로 구입할 수 있도록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가 있는 추멘을 봤습니다. 대도시 밖은 어떨까요? 저는 그 부분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꼬집어서 말할 수도 있겠죠. 미국이나 독일에 가서 시골로 들어가면 오래된 건물을 하나쯤 찾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꼬집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에서 구글맵을 보면 구글맵 차량들이 그런 엉망인 곳들도 지나갔습니다. 지금 바로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가게를 보세요. 정말 아늑하네요. 제 생각엔 스탈린 시대 때 블랙캣 거리 갱단이 이런 가게들을 털고 냈던 것 같아요. 여기 있어요. 참고로 우리도 90년대 에스토니아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났어요. 에스토니아에서는 시골까지도 유럽연합이 완전히 정비해줬어요. 그게 바로 유럽연합이 하는 일이죠. 그들은 그냥 당신 나라 전체를 정비해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에서도 이런 걸 전혀 볼 수 없어요.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년. 그리고 우리는 중국과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아파트 건물이나 패널 자동차 같은 걸 보여줄 수도 있고 당신은 제가 퇴집 잡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30년 전에 이미 이런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는 소련 전체가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가서 그 차이를 직접 보세요. 발트 3국이나 폴란드 같은 옛 소련 국가들을 여행해보면 그 차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도 조금 다른 시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언급한 모든 물 문제들, 배관을 고치는 일은 정말 비쌉니다. 아스팔트를 다 걷어내야 하고 파이프를 파내야 하며 새 파이프를 깔아야 하고 다시 아스팔트를 덮어야 합니다. 정말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이 특정 가게를 고치는 것, 말씀드렸듯이 리노베이션 하는 것도 비싼 작업입니다. 가스와 연료 라인을 고치는 것, 즉 우크라이나 드론으로부터 정유소를 보호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애초에 전쟁을 시작하지 말았어야죠. 하지만 이런 정유소에 그물망을 설치하라고 예산이 배정됐었는데 그 돈이 도난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돈으로 이런 문제들을 완화하거나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드론과 미사일이 키이우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들의 가격을 한번 보고 그 돈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큐샤입니다. 저는 전쟁 중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이주한 러시아 여성입니다. 오늘 키이우에 대한 공격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는지 그리고 그 돈으로 러시아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밤 러시아는 이스칸데르 M 미사일 66기와 샤헤드 공격 드론 106대를 발사했습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약 300만 달러입니다. 선전 방송인 차르그라드 TV에 따르면 샤헤드 드론 한 대의 가격은 2만 7천 달러입니다. 그리고 모델에 따라 2만 5천에서 5만 달러 정도로 대략 그 정도 범위입니다. 이제 요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단 하룻밤에 약 2,100만 달러가 듭니다. 현재 환율로는 약 17억 5천만 루블입니다. 아마도 그건 10억일 겁니다. 이 돈은 다른 사람의 도시에 죽음과 파괴를 가져오기 위해 쓰였습니다. 오늘날 러시아에서는 자선재단 알레이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재단은 위독한 32명의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평범한 러시아 아이들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로마 에르포르테 7세 근위 영양증 그의 치료에는 2억 5천만 루블이 필요합니다. 아르템 고르브노프 17세 2,600만 루블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시력, 언어, 호흡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의 아이들이 30명 더 있습니다. 각각이 한 사람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사샤 비르젠코, 마루샤, 볼로드니코바, 슬라바 소볼레프 이 아이들 모두는 희귀병을 가지고 있어서 의료 체계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한 번 공격하는 데 쓴 돈을 보면 그 돈이면 이 아이들 모두를 치료할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아이들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 하룻밤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틀에 한 번꼴로 그만한 돈이 미사일과 드론에 낭비되어 키이우와 다른 지역에 쏟아집니다. 이 아이들은 어린이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아이가 정부가 미래의 전선에서 자신들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판단할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5년 안에 죽게 될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전선에서 적의 탄약을 소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봤을 때 정말 슬펐습니다. 저는 러시아에 있는 이 아이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들은 아직 너무 어려서 정치적이든 아니든 그런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아이들입니다. 만약 그들이 18살이고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체제에서 그들은 이 정부를 떠받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5살짜리 아이가 그런 책임을 져야 한다면 저는 거기서 선을 긋겠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이나 부모의 행동 또는 정부의 행동에 대해 아직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15년 후에는 책임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걸 보는 게 저에게는 정말 힘듭니다. 이런 아이들은 에스토니아에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런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큰 기금을 마련해서 보건 시스템이 지원할 수 없는 희귀 질병으로부터 그들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목적을 위한 특별 기금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 아이들은 스스로 살아가야 하고 5년이나 6년 안에 죽게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께 이게 현실이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5년 안에 세상을 떠날 이 아이들의 얼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푸틴의 전쟁이나 전선에 나가서가 아니라 국가와 정부로부터 방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단지 아이들일 뿐입니다. 지금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저에게는 매우 힘든 주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감정이 격해집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이 일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길 정말로 바랍니다. 가끔 러시아인들이 고통받는 걸 보고 제가 기뻐하는 걸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아이들이 제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은 러시아 아이들입니다. 그럼 미사일 때문에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생각해 봅시다. 5살 여자아이가 2다리를 모두 잃고 다시는 걸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일이 저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이런 일을 보면 러시아인들도 그 고통을 느끼고 스스로 깨우치고 그 고통을 통해 배우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저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마다 여러분을 위해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 다음 영상까지 채널 구독 꼭 해주시고 꼭 다시 찾아와 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